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독학 이제 두 번째 시간, 논술독학 데우스 엑스 마키나 예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서 예고한 대로 어, 예술적 성취에 대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세대학교 이제 기출로 나왔고요. 연대 기출로 이거 언제죠? 2016년도 이제 인문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왜 인문계만 또 푸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사회계도 당연히 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연세대는 뭐 인문계라고 해서 뭐 표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연대는 표 분석이 뭐 인문계든 사회계든 가리지 않고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표 분석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 연대 아니어도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인문만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학교들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사회계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표 분석하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그 센스라는 게 뭐 어떻게 키우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회과학적인 표들을 자주 보는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혹시라도 그이 표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다라면 자 잠시만요. 그러면 한번 칠판을 잠깐 열어보죠. 저기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뭐 여러분 교과서를 또 활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저도 뭐 제가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떤 게 표가 나오는지를 잘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 이제 그 행정고시라는 시험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5급 시험이에요. 이제 5급 공무원 시험이죠. 그래서 이 5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 그때 이 보는 거를 행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행정고시 1차 시험에 PSAT라는 시험을 봐요. 거기서 여기가 PSAT가 1, 2, 3교시로 나눠지는데 2교시가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 자료 해석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 해석 영역.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료 해석 영역에 대한 이거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셔도 됩니다. 구글에서 PSAT 치고 자료 해석 영역을 치시면 관련된 문제와 뭐 몇 개의 어떤 해제 정도라도 충분히 뭐랄까 그 교재를 사지 않아도 알겠죠? 충분히 이제 몇 개 예시 문제식으로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나씩 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푸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읽히지? 나는 보이는데 왜 학생들은 안 보이지?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PSAT의 자료 해석 영역을 그래도 꽤 풀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도움이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건 정말로 좀 그 자료를 어떻게 빨리 볼 수 있는지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령들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 영역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논술에서 표 분석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진지하게 많은 걸 뭐 풀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계 쪽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문계 나는 정말 뭐 논술의 안에 문과 안에서도 인문 영역만 난 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약간 뭐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 이 사회과학 쪽 지원을 하는 학생인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한양대 사회계열에 한양대 원래 여러분 상경계죠 사실은요. 한양대 상경계는 사실 수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학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그 정말 한양대 나는 상경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풀 필요가 없는데요. 그 저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한양대학교 이 상경계 문제죠. 한양계 상경계 기출 중에 1번 문항, 1번 문항. 2번 말고요. 2번은 절대 풀지 마세요. 2번은 진짜 나는 한양대 상경계를 위해서 준비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안 풀어도 됩니다. 다른 학교 사회계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양대 상경계에서 1번 문항만큼은 그래도 되게 사회과학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경제학 관련된 표 분석이나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논리 연습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좀 들춰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도까지는 일반 인문계를 보는 학생들도 나는 좀 표 분석하는 좀 센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한양대 상경계 1번이나 아니면 표를 항상 주구장창 많이 내는 학교가 성균관대예요. 성균관대 기출을 많이 풀거나 알겠죠? 혹은 또
시립 때도 표분석은 매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립 때 표분석을 연습하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들어가 보죠. 예술적 재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답이네요. 문제지부터 보죠. 자, 지난주에 가르쳐 드린 대로 이제 문제를 논제죠, 논제. 제시문을 먼저 읽지 말고 제시문 한번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논제부터 본다. 논제를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는 거죠. 예술적 성취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풀어봐야 될 문제구나.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흔한 주제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예술하면 뭔가 좀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예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 뭐예요?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예술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예술 그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이성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되게 많이 풀게 되는데 한편으로 그러면 이성과 또 대립되는 부분으로 나오는 게 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대비해서 볼 수 있고요. 그 감성의 영역에 있어서 당연히 그게 예술이라는 어떤 장르와 분야로서 발전해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 재능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할 땐 기본적으로 오늘은 그 뭔가 이성과 대비되는 어떤 이런 감성 영역에 대한 문제인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먼저 머릿속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논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은 오늘 되게 예술론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주제는 사실은 예술이 아닌 셈이에요. 예술적인 성취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취. 그러니까 어떤 예술 분야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도 물론 그 특수성도 나오긴 합니다. 오늘 제시문 나를 보면. 근데 그 성취, 예술적인 어떤 성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나의 어떤 후천적인 노력이냐? 혹은 환경이냐? 이런 주제에 가깝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엄밀하게 보면 저는 보통 이런 거를 오히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예술 문제라기보다도 예술이란 소재를 통해서 이거 자유의지와 결정론 문제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보통 이거는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혹시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자, 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신이 모든 것을 전능한 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간이 어떤 죄를 지을지도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다 알고 있고 전능하다면 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이 들게 돼요. 아니 그럼 대체 결국은 나의 삶이라는 건 신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예상이 아니라 사실 이미 신은 이미 확신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은 결국은 결정돼 있는 거 아닌가? 과연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이제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는 그 자유가 알고 보면 그냥 신의 결정, 신의 결국은 지정해 놓은 하나의 그 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그 운명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논술에서도 결국은 이게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충돌 이런 부분이 종종 나와요. 문제로요. 그래서 오늘처럼 예술적 성취 자 쟤는 왜 저렇게까지 훌륭한 어떤 예술가가 될 수 있었지? 저 사람은 저 분야에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지? 라고 할 때도 우리는 그런 걸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노력했다라는 그 핵심보다는 이미 타고난 거 혹은 이걸 보통 이제 뭐 유전학적 결정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결정론 안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결정론 하면은 아예 유전학적 결정론 유전학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죠. 유전학적인 어떤 결정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후천적이긴 한데 환경론적 결정론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이죠. 그리고 가정, 환경이에요. 혹은 뭐 지역 환경도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게 말하는 환경론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유전학적 결정론은 훨씬 더 좀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그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자유의지와 결정론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자유와 자연 어떤 이런 개념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연은 인과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자연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만이 그런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서 뭔가 자유의지적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지는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고 결정론은 자연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론에 있어서도 유전학적 결정론은 더더욱이 유전학적인 개념이니까 이것도 뭔가 자연의 어떤 원리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환경론적 결정론은 다만 그렇게까지 강력한 결정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요? 부모님이 뭐 이렇게 A의 어떤 방식으로 살다가 B의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교육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자연론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이거 오히려 사회적인 측면으로 좀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회학에서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다루죠. 예. 예를 들어 뭐 연쇄 살인범들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 그 연쇄 살인범의 살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따질 때 역시 이런 방법이 결정론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거 혹시 저기 유전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거 아닐까? 저 가문의 조상 중에 원래 그런 늘 범죄자가 있진 않았나? 이런 연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사회적 환경이죠. 저 친구가 자랐을 때 환경은 어땠는가? 이런 걸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혹시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은 자유의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는 그 뭐예요?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 그럼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내가 결국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쨌든 유전이 어쨌든 결국은 내가 노력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것은 주로 후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유전학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거죠. 그리고 저 환경론적 결정론은 이거는 약간 중간자적인 개념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제 뭐 왜냐면 내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가정 환경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라고 보면 이건 나름대로 어떤 선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또 나와 별개이긴 하더라도 뭔가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내가 뭐 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변화, 후천적인 어떤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좀 중간자적인 모호한 부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제시문을 보는 거예요. 예술적 성취에 대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그리고 문제 2번은 뭐죠? 그리고 나서 표 분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표 분석을 보고 라를 바탕으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과 동물 문제 풀었을 때 그때는 논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나다를 바탕으로 라를 평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다가 라를 평가하는 거죠. 각각. 근데 오늘은 라가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대충 풀면 광탈될 수 있다라는 거. 라를 바탕으로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그러면 이제 지난번 문제와 달리 오늘은 위에 있는 세 개의 논지를 다 평가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1번을 보죠. 제시문 가. 제시문 가를 보면 자 운과 헌호인 여러분 이제 문학책이나 이런 거에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들도 어떻게든 학교 교과서에 있는 수록된 것들을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충실한 학생들은 이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훨씬 빠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낫죠. 다만 여러분 논술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설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오지선다로 문학 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엄연히 교수님들도 그냥 이건 어쨌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국가에서 좀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 압박을 주면서 최대한 교과서에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옛다 교과서 이런 개념이지 진짜로 무슨 여러분 문학 교과서의 문제를 그대로 교수님들이 보면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그 문학 제시문이 얘기한 어떤 그 주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전체 이 문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이 문제 케이스에 맞춰서 제시문을 뽑으신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연히 문학 제시문은 독해할 때 도움만 좀 받으면 됐지 문학 풀었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제시문을 보면은 되려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시가 나올 때 특히 그래요. 시도 마찬가지인 게 그 시 자체를 맨날 문학 제시문 풀듯이 그때 주제가 뭐였고 화자의 의도가 뭐였고 이런 거를 달달달 외운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시문과 제시문의 관계성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제시문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가만 읽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나와 가의 연관성, 다와 가의 연관성까지 생각하면서 제시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하간 제시문 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냐면 결국은 이제 줄광대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헌호인의 뒤를 이어서 줄광대가 되는 건데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건 뭐야? 이것만으로도 이미 뭔가 타고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재 이런 게 아니죠. 가르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뭐뭐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예, 차근차근. 그래서 왕래는 어떤 훈련, 노력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과정을 되풀이했고, 자 계속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꼬박 5년.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진짜 뭐 여기 이것도 예술적 재능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광대 줄타기예요. 줄타기라는 예술 분야에 있어서 결국 운이 이 예술적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과정은 다 어때요? 철저한 훈련입니다. 훈련과 연습 이것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운이 뭐 재능이 있다거나 천재적이라거나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이 헌호인이 무서워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오로지 연습만을 계속했다.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드디어 약간 테스트를 좀 하죠. 테스트를 하는데 결론은 결국은 뭐예요? 이래도 저래도 결국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턱으로 줄을 가리켰다는 뭐예요? 연습 더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줄로 올라갔다. 연습 더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객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또 너무 의미심장하게 분석하는 학생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봐라 이게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연습 플러스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연습 플러스 어떤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학생들도 나와요. 사실은 이 맥락상 보면 아주 틀린 분석은 또 아니에요. 진짜 연습량이 부족했을까? 연습보다는 뭔가 진짜로 아빠는 그 헌호이는 운이 뭔가 깨닫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시문 가의 전체적인 맥락을 만약에 이렇게 따져보자라는 거죠. 야 그게 그래서 재능이냐 운이냐 재능이냐 아니면 연습이냐 노력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럼 제시문 가를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실 건가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면 헌호이는 애초에 얘를 가르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결국은 그 깨달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결국은 후천적이다. 후천적으로 결국은 노력인 거예요.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강조는요. 그러니까 제시문 가는 결국은 후천적 노력을 의미하는 거지. 괜히 이것을 더 꼬고 막 이렇게 어렵게 분석하다가 이게 노력보다도 뭔가 깨달음인가 봐. 객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너무 빠져버리면 가의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게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인간과 동물에서도 제시문 나가 되게 명확한 설명문이었잖아요. 오늘 제시문 나도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시문 나가 전형적으로 선천적인 재능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 특히 예술에 있어서. 예. 오늘 주제랑 딱 맞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기준 제시문은 제시문 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 문제를 뽑을 때 아마 제시문 나부터 더 확실하게 빨리 뽑았을 거예요. 이런 거는 찾기 쉬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뉴턴이 블라블라 나오면서 뉴턴은 이제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쪽 분야와 예술 분야를 나눠서 과학은 배울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시예술은 그 모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스승이 헌호인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재개발한 시기를 배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제시문 나와 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딪히는 거예요. 둘은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제시문 가는 재능을 보고 헌호인이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노력을 시킨 거죠. 근데 제시문 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예술은 모범이 훌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우는 그냥 헛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가나는 오늘 매우 명확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완전히 대비된다. 한쪽은 후천적 노력, 한쪽은 선천적 재능.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독해력이 기본만 돼 있어도 오늘 제시문 나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시 계속 이제서 과학과 시를 계속 이제 대비하면서 또 하지만으로 받아서 시인은 상상이 넘치는 동시에 어떻게 자신의 뇌리에 떠올라 정리하는지를 밝힐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자기 자신도 정작 본인도 자신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재 음악가 누구한테 사사받았어. 누구에게 과외받았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진짜로 재능의 영역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오히려 그러면 천재들은 설령 돈 때문에 후학을 가르친다고 해도 갑갑해서 미쳐버리겠죠. 어차피 본인은 그냥 됐던 건데 그거를 가르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당연히.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자연으로부터 미적 예술에 대한 첨부의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 제가 아까 그래서 결정론이라는 건 자연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능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훗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자질을 부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라고 하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천재가 죽으면 그 재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누군가가 정말로 운에 의해서 자연이 준 재능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그걸 막 계승하고 전승하고 이럴 순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가나까지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심은 가나는 이제 노력과 재능으로 확실히 대비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재심은 다를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린 모차르트예요. 이때 잠깐 식겁하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만 있다라면 천재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모차르트거든요. 근데 그 모차르트가 등장했어. 그럼 재심은 다는 재능을 얘기하나? 벌써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재심은 나가 워낙 정확하게 예술적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심은 다가 만약에 모차르트를 통해서 선천적 재능이라는 것을 강조해버리면 오늘 문제는 매우 단조로워져요. 재심은 가만 따로 놀고 재심은 나다가 한 팀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연대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적을 본 적이 전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 문제 3자 비교에서 저는 재심은 가나다가 나왔는데 진짜 딱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가나가 같은 편이고 다는 달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 안에서조차도 또 다른 차이와 또 다른 어떤 분석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심은 다를 봐도 결국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죠. 모차르트 하면 당연히 천재죠. 재능이 없으면 말이 안 돼. 재심은 다해서 모차르트가 재능 없다 이런 말 당연히 없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재능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모차르트가 그래서 노력을 안 했니? 아닙니다. 모차르트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재능과 노력이 둘 다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하, 재심은 가나는 각각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재심은 다는 종합론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심은 다는 가의 요소도 갖고 있고 나의 요소도 갖고 있는 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재능과 노력에 대한 건 결국은 내 개인적 사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재능을 타고난 건지, 알겠죠?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환경이 되어 있는가, 결국은요.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뭐 가에서도 허노인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으니까 우는 재능을 키울 수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예술적 성취를 이뤄갈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심은 가도 환경이 있지 않나요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재심은 다가 여러분 다의 화자의 의도가 읽혀야 될 거 아니에요. 다가 모차르트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의 내용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차르트의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차르트의 재능을 빨리 눈여겨보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투자했던 모차르트의 아버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모차르트의 재능을 얘기한다거나 모차르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재능 플러스 노력까지 포함해서 종합론으로 가셔도 되고 플러스 알파로 재심은 다는,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재능과 노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걸 알아봐 줄 수 있는 아버지,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정 환경, 지지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누나에게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랑과 관심이 결국은 모차르트에게 확장돼 갔다라는 거죠. 그걸 일찍 이제 아버지가 알아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속도와 범위로 음악적 습자를 습득하면서 그를 교육하는 아버지의 수고에 보답하자 애정은 한참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애정은 커졌다. 아버지의 어떤 커진 관심과 뭐 격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건 좀 이따 또 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같은 조력자, 재심은 나는 조력자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재심은 가다는 허노인과 모차르트의 아버지, 조력자가 있죠. 근데 같은 조력자여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이건 뭐 추가적인 분석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을 통해서 규칙적이고 엄밀한 수업, 그러니까 노력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도, 노력의 요인, 재능의 요인, 그리고 이 능력, 이런 게 있으니까 재능의 요인, 노력의 요인, 또 아버지의 어떤 환경적 요인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신동이라는 말도 역시 하고 있고 교육, 자극 뭐 이런 얘기를 쭉쭉 하고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재심은 가나다 분석은 이렇게 간략하게 맞출 수 있겠고요. 이제 답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 답안을 먼저 보기 전에 자,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방법이 있는데 재심은 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습이에요. 훈련. 그러면 이때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때는 후천적인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재심은 나는 재능. 그래서 타고난 거니까 선천적이다. 이런 말을 쓰겠죠. 요걸로만으로도 어때요?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재심은 다는 일단 둘 다 연습과 재능 둘 다 필요합니다. 연습 플러스 재능 둘 다 필요해요 라고 해서 이런 역삼각형 구도로서 종합적인 다해 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애초에 순서 자체도 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비적 관계로 재심은 나를 대비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석적인 요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심은 다가 결국은 가나의 어떤 종합적 요소를 다 갖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줄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가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플러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것을 추가로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아예 기준을 따로 또 잡는 거예요. 요게 결국은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갖고 얘기하는 거거나 여러분 이제 이게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대는 자 그러면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그럼 개인적인 겁니까 뭔가 사회적인 겁니까 이런 개념으로도 나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면 더더욱이 아까 이 환경적 요인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재심은 가와 다는요 최소한 조력자라는 게 있거든요. 조력자의 유무 어떤 사회성의 유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재심은 나는 어떤 사회성도 필요 없죠. 이건 그냥 그 자체로 자연이 다이렉트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재심은 가다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허노인이라는 스승과 좋은 스승과 혹은 모차르트의 그 아버지라는 말고 좋은 서포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건 뭔가 조력자의 유무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나눌 수도 있어요. 재심은 가다는 조력자가 있고 재심은 나는 조력자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두껍게까지 갈 필요는 없죠. 이제 내가 지금 나누는 기준에 맞게끔만 증거를 대주시면 됩니다. 이거면 충분히 천자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 답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1번 답안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가나다는 선천적 재능과 노력의 관계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인 거죠. 선천적 재능과 노력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먼저 한번 따져볼 것이고 그리고 조력자의 관계 여부 조력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또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이 첫 문장에다가 저는 밑에서 분석을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분석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읽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의 관계에 있어서 가는 후천적 노력을 중시하고 나는 하늘이 준 선천적 재능을 강조하는 반면 다는 연습량과 재능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함을 모차르트의 사례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자 어때요? 이러면 압축이 됐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점수는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요약을 통해서 증명하면 되죠. 가가 왜 후천적이고 나는 왜 선천적이고 다는 왜 둘 다 되는지 그 왜 근거에 맞는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의 우는 연습 속에서 실력 쌓지만 18살이 되기까지도 무대에 서도록 스승을 허락하지 않았다. 스승의 원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끊임없이 연습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 성취는 운의 철저한 연습을 통한 깨달음에 있다. 있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조차도 연습 안에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반면 나는 그래서 이제 나와 가가 딱 대비가 되죠. 가의 연습을 통한 성취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도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르다. 가가 강조하는 연습을 통한 성취를 거부하면서 예술이란 철저하게 하늘이 내린 재능임을 주장한다. 예술 분야는 과학처럼 이성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과학은 단계별로 철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지만 시와 같은 예술은 방법론을 배운다고 쓸 수 없고 자연이 준 재능을 통해서 유일무이하게 주어지는 셈이에요. 이처럼 자 이제 나의 요약도 뒷받침이 됐죠. 이처럼 가나가 각기 연습과 재능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통해서 예술적 성취를 논하는 반면에 재심은 다는요 연습과 재능의 상호 보완성을 제기한다.
모차르트는 타고난 신동이었으니까 재능 자체는 하늘이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재능도 있어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연습량은 결코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어. 철저한 연습이 뒷받침됐죠. 그래서 재능을 더 갈고 닦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다는 상호 보완적인 종합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사회성과 조력자를 같이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술적 성취와 사회성, 관계성의 문제다. 가와다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스승과 조력자라는 인간관계의 어떤 필요성을 중시하는 거죠. 이게 사회성이에요. 반면 나의 경우는 예술적 성취와 사회적 관계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가다가 묶이고 나가 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술적 기교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자연으로부터 직접 부여되는 것인 만큼 사람이 죽으면 기교도 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스승도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의 내용을 통해서 도출시킬 수 있어요. 반면 가의 경우는 스승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이건 헌호인이 없으면 운은 절대로 지금 줄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운의 연습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 얻기까지 전수되는 과정이에요. 다 역시 모차르트에게는 아버지라는 조력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아버지가 환경을 조성해주고 철저한 학습 과정을 끌어주었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선천적 재능이 그 연습량과 함께 빛날 수 있었던 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추가적으로 짧게 비록 헌호인이 자식에게 엄격했고 운에게 엄격했죠.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전적으로 자식을 응원해줬어요. 모차르트를요. 점에서 방법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는 말이지만 살짝 제가 또 이 조력자 분석을 했는데 이 조력자의 스타일 차이가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살짝 어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뭐 단락으로 나눠서까지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량도 이미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살짝 지나가는 말로 어필을 좀 해주고 이 스승과 조력자의 존재 그 자체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그래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에선 여전히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크게는 아까도 얘기했죠. 큰 부분은 선천적이냐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거고 그리고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선천적 재능이냐 후천적 노력이냐라는 거죠.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의 관계고 그리고 조력자의 관계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1번을 정리해 봤습니다. 알겠죠? 자, 1번 답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2번 문제는 이제 표만 보시면 될 텐데 자, 표를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표 분석 센스 제 신문 라를 보면은 뭐 수상 연주자, 전문 연주자, 교사 연주자, 동호 연주자 이걸 일부러 좀 정리를 좀 다시 그냥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대충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무엇보다 동호회와 교사의 차이는 당연히 크죠. 이건 우리도 알고 있어요. 교사와 전문가의 차이 당연히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단장 미술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홍대 미대를 나왔어. 홍대 미대를 나와서 홍대 미대를 나온 사람과 그냥 취미로 동호회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천지 차이죠. 자, 근데 같은 홍대 미대를 나와도 누군가는 학교에서 교사가 돼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만족하실 수도 있잖아요. 혹은 뭐 학원 차려서 후학을 기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미술가가 됐다. 전문 작가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와 그 작가의 차이가 또 분명히 있죠. 엄연히 다르죠. 후학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연구에 더 매진하기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또 구분하기 힘든 게 전문 연주자와 수상 연주자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미술계도 마찬가지죠. 미술계에서 수많은 화가, 전문 화가가 있지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화가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적으로 화가하면 그 사람이지 현대화하면 그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수상 연주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음악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를 보면 누적 연습량이 Y축이고 연령이 괄호축이란 말이에요. 연령이 가면 갈수록 연습량이 어떻게 누적됐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 표의 기울기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표의 기울기가 어찌 보면 이제 그 연습량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의 기울기는 커지는 거죠. 연습량이 적으면 표의 기울기는 완만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측과 같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동호회 연주자는 역시 연습 시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격하게 차이 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재밌죠. 우리가 보기엔 교사 연주자가 역시 예측처럼 3이에요.
그리고 전문 연주자가 예측처럼 2위예요. 2위긴 2위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1위와 2위의 차이는 매우 차이가 없네. 어차피 누적이니까. 여기 중간에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최종적으로 누적량을 따져보면 진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수상 연주자부터 이 순서대로 연습량에 따라서 자, 여러분 결과값은 어디에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결과잖아요. 수상자냐, 전문냐, 교사냐, 동호회냐 이거니까. 이 이름 자체가 어떤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최소한 뭐는 찾아야 돼요? 아, 이 그래프에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연습량이구나라는 거죠. 연습량의 중요성은 연습량이 뭐예요? 예술적 성취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연습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다 찾을 수 있겠죠. 이거 못 찾으면 이번 답안은 그냥 꽝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찾아야 돼요. 자, 그러나 여기서만 멈춰도 역시 좋은 점수 안 나와요. 이거 증명하는 건 여러분 500자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500자 분량 쓰려고 제시문 2번이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분석이 필요해요. 자, 조금만 더 센스를 발휘해 봅시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1번에서 이미 다뤘잖아요. 노력이냐, 재능이냐, 환경이냐 뭐 이런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후천적인 노력은 나름대로 증명이 됐어.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럼 재능은 정말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번을 풀었기 때문에 2번을 풀 수 있는 거예요. 1번 제시문과 1번에서 어떤 분석적인 고민을 안 했으면요 2번 표를 보고 바로 그런 답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술적 재능에 대한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고민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접목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리고 실제로도 마침이에요.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의 연습량 차이는 거의 나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습량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 수상 연주자예요. 극소수의 연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연주자들도 결코 실력이 뒤처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독주회를 하는 사람들, 알겠죠? 솔로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뒤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은 엄청 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같은 피겨 국가대표 같은 피겨 국가대표여도 김연아는 모두가 알잖아요. 국민 모두가. 그렇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국가대표들은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연습량의 차이는 별로 안 났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재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재능의 중요성을 어디서 찾는다?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야 설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연습량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결과값이 크게 나는 건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 차이를 바로 이게 여기서 재능이 드러나는 거구나 라고 어때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이게 재능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여기까지는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좋은 답안을 완성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이제 분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면 이런 자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가 차이가 재능의 차이라고도 했지만 다르게 분석할 요인도 있어요. 어떤 거? 조기 교육의 차이. 실제로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동호회 연주자와 실제로 전문가들의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다? 바로 어릴 적에 악기를 언제 처음 접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동호회 연주자들은 8세 때까지는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접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수상 연주자는 거의 뭐 6세가 뭐예요? 5세죠. 5세부터 그래프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미 악기를 빨리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습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 여기 9세 있죠. 9세를 보면 이때가 그나마 수상 연주자와 전문 연주자의 연습 시간이 좀 벌어지는 시점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릴 적의 연습 시간의 중요성, 어릴 적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 오히려 이거는 그러면 재능차도 재능차지만 어릴 적에 이 연습량의 차이를 만드는 환경의 요인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그게 그렇게 추론했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그건 표랑 정반대잖아. 이런 비판을 할 정도의 어떤 잘못된 분석이 아니라면 납득시킬 수 있다라면 점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2번 답안을 제 걸로 확인을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의 그림을 통해서 예술적 성취에 대한 가나다 각자의 입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자, 아까 논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논제의 포인트는
라가 가나다를 각각 다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 있어야죠. 가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 다에 대한 평가 다 존재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부터 가는 거예요. 자, 우선 가는 뭐라고 했었죠? 앞에서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연습을 중요시한 게 가죠. 그러면 연습을 무엇보다 중요시한 가인데 그게 라의 표를 통해서 어때요? 입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는 라의 그림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연령에 따른 연주자들의 연습량에 따라서 증거를 대야죠. 연령에 따른 연주 연습량의 누적 연습량 따라서 각자의 바이올린 연주로 인한 성취도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직업군이 바뀌죠. 동호회 연주자처럼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습량이 현격하게 적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실력에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한편 같은 음악대학을 나온 교사, 전문, 수상 연주자 안에서도 어릴 적부터 연습량의 차이가 성취도의 차이를 불러왔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 가가 말하고 있는 연습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시문 라가 입증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라를 통해서 결국 가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나 전문 연주자와 수상 연주자의 연습량 차이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을 이제 들고 들어오는 거 두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연습량만이 전부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건 한편으로는 가의 부분적인 한계죠. 그래서 가의 부분적인 한계와 함께 이를 뭐가 메꿔준다? 나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라고 볼 때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가요? 연습량이. 이러한 측면에서 나의 재능의 강조가 타당성을 있다. 그러니까 나가 타당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 재능의 강조. 예술적 성취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보다도 결국 자연이 준 재능이 결정적이라는 것처럼 라의 그림에서도 전문 연주자와 수상 연주자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유추 분석이 혹은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량에서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수상 연주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은 전문 연주자보다 그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능의 중요성도 부각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추가적 분석. 물론 연습량을 강조하는 가의 측면에서 만약에 연습량은 아까 가가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럼 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근데 8세에서 10세 사이의 연습량을 보면은 수상 연주자가 전문 연주자보다 더 높거든. 이 부분이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친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량이나 어떤 환경적 요인에서 아까처럼 8세 연습량을 따져가지고 논거를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만 제시를 했죠. 자,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결국은 이 라의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연습도 중요하고 결국은 뭐예요? 재능도 중요하다는 것을 둘 다 찾아냈죠. 자, 그렇게 되면 솔직히 여기서 제가 강조는 안 했는데 제시문 가도 그러면 반쪽짜리고 나도 반쪽짜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제시문 다는 완벽해지는 거죠. 둘 다 강조하고 있는 다가 가장 라가 보기에는 가 나보다 더 적절한 분석이라고 라는 평가를 하겠죠. 이런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석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습과 재능 모두가 예술적 성취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그림에서 증명되는 만큼 다의 주장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의 모차르트가 재능을 바탕으로 철저한 연습을 어릴 적부터 병행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그림에서도 얼마나 어릴 적에 시작하는가와 연습량 그리고 재능 유추까지 해서 그 필요성이 보여진다. 이게 종합 세트가 되는 거죠. 게다가 환경 요인도 여기서 썼어요.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다가 중시한다는 점에서 같은 음대를 나온 세 부류와 동호회의 차이가 현격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느냐의 여부가 어떻게 보면 동호회와 전문가들을 나눈 거예요. 어떤 스승에게 배웠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스승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넣어놨어요. 혹은 어떤 스승에게 배웠는가. 예를 들어 그러면 수상 연주자는 혹시 진짜로 좋은 스승에게 배운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고민도 해볼 수 있죠. 예. 연습량과 실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 환경의 요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 차이가 대학의 진학 여부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대학의 진학 여부로 결정이 되는 거고 대학이라는 환경적 조건의 여부가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릴 적 환경의 차이가 같은 대학 진학 내에서도 세밀한 차이를 가져왔다고 다의 입장에서 주장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부가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 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문제 예술적 재능,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결국은 선천적 재능이냐, 후천적인 노력이냐, 자유의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어떤 자유 의지를 통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겨내는가,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혹은 재능적 부족함을 이겨내면서 노력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결국 결정적인 건지, 혹은 환경이라는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얼마든지 변형돼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연대 문제 이것을 통해서 다뤄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주제가 있고 이런 주제가 나올 때는 이런 식의 쟁점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빨리 머릿속에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논제를 짤 수 있는 거예요. 논제를 분석하고 계율을 짤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풀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